이 문서만 있으면 내 놈 목숨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늘부로 이 집 종문서에 네 이름을 올리겠다. 능주골 황판석 대감의 사랑채 앞마당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옥패 하나를 목에 건 채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비는 하룻밤 사이에 역적으로 몰려 목숨을 잃었고 집안의 땅 문서와 재산은 고스란히 대감의 곳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종의 신분으로 떨어졌지만 목에 건 옥패 하나만은 누구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옥패에는 대감조차 알지 못하는 무서운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능주골에서 벌어진 신분역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야담 스튜디오 시작하겠습니다. 1장 몰락. 옛날 옛적 전라도 능주골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능주골은 너른 들판과 맑은 개울을 낀 풍요로운 고을이었습니다. 봄이면 온 들판이 초록빛으로 물들었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 이삭이 바람에 물결쳤습니다. 이 고을에는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을 떨친 사대부 집안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경언이라는 선비의 가문이었습니다. 이경언은 벼슬은 낮았으나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관아에 나서서 대신 말을 해주었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능주골 어느 소장농이 관아의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옥에 갇힐 처지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날이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올해 흉작이 들어 세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언은 그 소장농의 사정을 듣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곳간에서 곡식을 꺼내 세금을 대신 치러 주었습니다. 자네가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야속한 것일세. 이런 일로 옥에 갇힐 필요는 없네. 소장농은 몇 번이고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의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능주골 사람들은 이경언을 두고 하늘이 내린 어른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명성이 오히려 화를 부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경언에게는 늦게 얻은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이경언은 손수 옥패 하나를 깎아 아이의 목에 걸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옥패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다. 내가 자라 이것을 알아볼 나이가 되면 이 안에 새겨진 뜻을 반드시 기억하거라. 옥패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충심불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충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채 돌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 능주골에 새로 부임한 지주 황판석이 이경언의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황판석은 겉으로는 근엄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남의 땅과 재물을 탐하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선비 집안의 땅이 고을에서 제일 기름지다지. 저것만 손에 넣으면. 황판석은 능주골 관아의 하급관리 하나를 매수해 이경언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거짓 문서를 꾸며냈습니다. 날이 이경언이 몰래 반란을 도모하는 자들과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거짓으로 꾸며진 문서 한 장에 죄 없는 한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새벽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이경언은 서책을 읽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경언은 영모의 죄로 지금 즉시 관아로 압송한다. 이경언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소리요? 나는 결코 그런 일을 도모한 적이 없소. 모르는 척해도 소용없다. 증거는 이미 확보되었다. 포졸들은 이경언을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채 마당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우리 낭구는 죄가 없습니다. 물러서시오. 그러다 부인까지 잡혀갈 것이오. 이경언은 끌려가는 와중에도 아내와 아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부인, 도준이를 부탁하오. 그리고 그 옥패 무슨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오. 그것이 이경언이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관아로 끌려간 이경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짜여진 각본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코 영모를 도모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모두 거짓입니다. 하지만 관아에서는 이미 황판석에게 매수된 관리가 사건을 서둘러 처결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니 더 들을 것도 없다. 즉시 형을 집행하라. 이경원은 영문도 모른 채 관아로 끌려갔고 채 열흘도 되지 않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 또한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갓난아기 하나뿐이었습니다. 황판석은 그참에 이경원의 땅 문서까지 몽땅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이는 자신의 집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핏덩이 하나 거두어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댁대감이 착한 척은 다 하더니 실은 이경원 어른을 모함해 죽인 게 틀림없다더구먼.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다간 우리 집도 무사하지 못하네. 아무도 나서서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는 본래 이름 도준을 잃고 대감댁종의 이름인 칠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목에 걸린 옥패만이 그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었는지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2장 종의 삶. 세월이 흘러 칠성은 어느덧 10살이 되었습니다. 대감댁 행랑채에서 나고 자란 칠성은 새벽마다 물을 길어 나르고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종들과 달리 칠성에게는 남다른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한번 보면 곧잘 따라 만들었고 특히 목공일에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저 아이 손끝이 야무지구먼. 저런 재주를 가진 종은 드물지. 행랑채 어른들이 그렇게 칭찬을 해도 황판석은 칠성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대감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종놈 주제에 눈을 똑바로 뜨고 사람을 보다니. 사실 황판석이 불편해하는 것은 칠성의 눈빛이 아니라 그 아이의 목에 걸린 옥패였습니다. 이경원이 아들에게 걸어주었던 바로 그 옥패였지요. 황판석은 몇 번이나 그 옥패를 빼앗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이상하게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그저 흔한 놀이개일 뿐이다. 신경 쓸 것 없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면서도 대감은 칠성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성에게는 벗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평민 처녀 명심이었습니다. 명심은 약초를 캐어 장에 내다 파는 것으로 생계를 도왔는데 대감댁을 오가며 자연스레 칠성과 마주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칠성아, 오늘도 장작을 그렇게 많이 패고 있으면 팔이 나만하겠니?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넌 참 이상해. 종신분인데도 어쩐지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운 구석이 있단 말이야. 명심의 그 말에 칠성은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칠성 스스로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명심이 아끼던 나무빗이 부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빗 하나 사려 해도 돈이 만만치 않은데. 칠성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밤마다 몰래 짬을 내어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칠성은 손수 깎은 나무빗 하나를 명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어 본 것인데 한번 써보아라. 명심은 놀란 눈으로 빗을 살펴보았습니다. 투박했지만 정성이 담긴 손길이 느껴지는 빗이었습니다. 칠성아, 이걸 정말 내가 만든 거니? 어쩜 이렇게 곱게 깎았어? 장에서 파는 것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오래 쓸 수 있을 것이다. 명심은 그 빗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내 평생 이보다 귀한 선물은 받아본 적이 없어. 고맙다, 칠성아. 그날 이후로 명심은 그 나무빗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정은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목에 걸린 옥패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본능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옥패는 절대 남에게 보이면 안 된다. 돌아가신 유모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칠성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그 무렵 대감댁에는 칠성 말고도 억울한 사연을 지닌 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늙은 마당쇠 노인이었습니다. 마당쇠 노인은 원래 이 고을에서 조그마한 밭을 일구며 살던 평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흉년이 들었을 때 황판석에게 곡식을 빌렸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밭도 몸도 모두 대감댁에 빼앗기고 만 것이었습니다. 내 밭 두 마지기가 겨우 곡식 서말 값이었단 말인가. 노인은 종종 그렇게 한탄하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칠성은 그런 노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르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칠성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른다. 저 대감이라는 자는 겉으로는 근엄한 척하지만 속은 남의 피를 빨아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는 자야. 나뿐만이 아니다. 이 고을에서 저 대감에게 땅을 빼앗긴 이가 한둘이 아니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말고. 저 너른 논밭이 다 어디서 나왔겠느냐. 죄다 힘없는 사람들 등골을 빼먹어 모은 것이지. 칠성은 그 말을 듣고도 그저 남의 일처럼 여겼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탐욕의 가장 큰 희생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쇠 노인이 몸이 아파 일을 나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황판석은 그것을 게으름으로 여기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일도 못하는 늙은이를 무엇하러 먹여 살린단 말이냐. 오늘부터 저놈에게는 밥을 반으로 주려라. 칠성은 몰래 자신의 밥을 덜어 노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칠성아, 너도 배가 고플 텐데 어찌 나눠주려 하느냐. 어르신이 굶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노인은 칠성의 손을 꼭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마음씨가 참으로 곱구나. 언젠가 하늘이 내게 복을 내려줄 것이야. 칠성은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3장. 낙향한 노학자. 그 무렵 능주골에 낯선 노인 하나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서경원. 한때 한양에서 학문으로 이름을 날렸던 학자였으나 조정의 어지러운 다툼에 환멸을 느끼고 낙향한 인물이었습니다. 서경원은 능주골 외곽에 작은 초가를 짓고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학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죽은 이경원과 젊은 시절 함께 학문을 닦았던 벗이었습니다. 경원이가 영모에 가담했다니 그럴 리가 없다. 그 사람은 조정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었어. 서경원은 벗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부러 능주골로 거처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서당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경원은 우연히 장터에서 칠성을 마주쳤습니다. 대감댁 심부름으로 곡식을 사러 나온 참이었지요. 노학자는 칠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칠성의 얼굴 생김새가 죽은 벗 이경원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눈매가 그러했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칠성이라 하옵니다. 대감댁 종이지요. 부모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여의었다고 들었습니다. 서경원은 차마 더 캐묻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그러던 어느 날 서경원은 칠성의 목에 걸린 옥패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게에 짐을 지느라 옥깃이 벌어진 틈에 옥패가 살짝 드러난 것이었지요. 노학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것은 경원이가 지니고 다니던 가문의 옥패가 아닌가. 서경원은 그 자리에서 당장 칠성을 붙잡고 진실을 캐묻고 싶었지만 애써 마음을 눌렀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저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날 밤 서경원은 홀로 등불을 밝히고 옛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경원이가 아들에게 옥패를 걸어주며 무어라 말했었지.
노학자의 조사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서경원은 먼저 한양에 있을 적 함께 지내던 벗들 중 아직 관직에 남아있는 이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10년 전 이경원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경원 형이 영모로 몰렸던 사건은 당시 조정에서도 뒷말이 많았던 일이었네. 증거라는 것이 지나치게 허술했지만 워낙 빨리 처결이 나서 아무도 손을 쓸 틈이 없었다더군. 지방관에 보고 하나로 순식간에 마무리되었다고 들었네. 서경원은 그 답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지방관에 보고 하나로 순식간에 마무리되었다. 이것은 필시 능주골 관하에서 조작된 문서일 것이다. 노학자는 곧장 능주골 관하의 옛 기록을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의 기록을 함부로 열람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서경원은 서당 제자 중 관하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아이를 통해 조심스레 옛 문서고의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그 시절 기록은 문서고 구석에 처박혀 먼지만 쌓여 있다고 하옵니다. 아무도 들춰보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지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혹시 그 기록을 살짝 볼 방법이 없겠느냐? 소인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아이는 몰래 옛 기록의 일부를 베껴 서경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경원을 고발한 관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박치복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박치복이라. 이 이름을 기억해 두어야겠구나. 서경원은 그날부터 박치복이라는 인물의 행방을 조용히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경원은 능주골 변두리에 이경원의 옛 집터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은 이미 오래전에 헐리고 밭으로 변해 있었지만 그 근처에는 예전 이경원 집안과 왕래하던 이웃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서경원은 그 이웃을 찾아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하오만 예전에 이경원이라는 분과 이웃하여 사셨다고 들었소. 혹시 그분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지요? 이웃 노파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왜 물으시는 게요?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소인은 그분의 오랜 벗이었소. 그분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고자 이리 찾아왔소. 노파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오. 관아 포졸들이 들이닥치기 바로 전날 낯선 사내 하나가 이경원 나리댁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보았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자가 관아의 하급관리였다고 하더구먼. 그 사내의 생김새를 기억하시오? 글쎄 세월이 오래되어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왼쪽 뺨에 커다란 점이 있었던 것은 똑똑히 기억한다오. 서경원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박치복의 왼쪽 뺨에 바로 그런 점이 있었지 않은가. 참으로 귀한 말씀을 들었소. 이 은혜 잊지 않겠소. 서경원은 노파에게 깊이 감사를 표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박치복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사장, 위태로운 눈빛. 서경원이 칠성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을 황판석도 눈치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요즘 자꾸 우리 집 종놈 근처를 얼쩡거린다는데 무슨 일이지? 황판석은 신복인 마름 억새를 불러 은밀히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알아본 바로는 그 노인이 한양에서 내려온 학자라고 하옵니다. 예전에 이경원 나리와 친분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사옵니다. 이경원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황판석의 낯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 이경원과 친분이 있는 자라니. 그렇다옵니다. 혹여 옛일을 캐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옵니다. 황판석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경원을 모함해 죽인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일이었지만 그날의 죄는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무엇을 캘 수 있단 말이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황판석은 그날부터 부쩍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칠성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저놈, 요즘 눈빛이 예전과 다른 것 같지 않으냐? 소인이 보기엔 여느 때와 다름없어 보이옵니다. 아니다. 저놈이 무언가 알고 있는 눈치다. 사실 칠성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책감이란 늘 그런 법이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눈빛조차 죄인에게는 캐묻는 듯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황판석은 급기야 칠성을 더욱 가혹하게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놈에게 물지개 2배로 지워라. 잠도 반 시집만 재워라. 대감마님, 그리하면 아이가 견디지 못할 것이옵니다. 견디지 못하면 그만인 것이지. 종놈 하나가 무슨 대수라고. 억새는 속으로 혀를 찼지만 대감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황판석은 밤마다 이상한 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는 늘 10년 전 그날 밤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관하로 끌려가던 이경원이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며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황판석, 언젠가 하늘이 이 죄를 물을 날이 올 것이오. 황판석은 그럴 때마다 식은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헛것을 보았구나. 옆에서 잠들어 있던 부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대감, 요즘 왜 이리 자주 잠꼬대를 하십니까?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지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몸이 좀 피곤한 모양이요. 황판석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밤마다 되풀이되는 그 꿈은 좀처럼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재물을 헤아리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지만 밤이 되면 죽은 이경원의 원망 어린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깟 종놈 하나 때문에 이리 마음이 어지러워서야. 황판석은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더욱더 칠성을 모질게 대했습니다. 마치 칠성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자신의 죄책감이 덜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부터 칠성의 하루는 지옥이나 다름없어졌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굼뜨면 매질이 떨어졌습니다. 대감마님이 요즘 왜 저리 유별나게 구시는지 모르겠구나. 행랑채 어른들이 안쓰러운 눈으로 칠성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명심만이 몰래 칠성을 찾아와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칠성아, 대체 대감이 왜 이러시는 거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견딜만합니다. 견딜만하다니 등에 매자국이 이렇게 선명한데. 명심은 눈물을 글썽이며 칠성의 등에 약초를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칠성은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심은 약을 다 바른 뒤에도 한참을 칠성 곁에 머물렀습니다. 칠성아, 나는 이대로 내가 계속 이런 대접을 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명심아, 내가 나서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너까지 위험해질 뿐이야. 그래도 명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힘없는 처녀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겪는 이 억울함을 풀어줄 방법이 반드시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칠성은 그런 명심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명심아. 내가 그리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의 마음을 조용히 나누며 짧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5장 유모의 딸. 한편 서경원은 조사를 계속해 나가던 중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경원의 집안에서 갓난 도준을 돌보았던 유모의 딸 정순이었습니다. 정순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이야기를 서경원에게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준 도련님을 살리기 위해 옥패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요. 옥패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느냐? 자세히는 모르오나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 옥패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뒷면을 열면 안에 작은 글이 새겨져 있다고요. 서경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옥패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니
그것이 정녕 사실이냐? 어머니께서 거짓을 말씀하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열려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것까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서경호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경원이가 죽기 전에 무언가 증거를 옥패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야. 노학자는 정순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 만약 황판석의 귀에 들어가는 날에는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레 그날의 기억을 마저 꺼내 놓았습니다. 어르신, 실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의 일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해보아라. 그날 밤 어머니는 이미 기력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붙잡고 마지막 힘을 다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도준 도련님을 안고 이 집을 나설 때 대감댁 사람들 눈을 피해 옥패 뒷면에 나리께서 남기신 글을 몰래 숨겨 넣었다.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 도련님의 원한이 풀릴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말씀을 끝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그 뜻을 헤아리게 되었지요. 서경호는 정순의 손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주인 집의 마지막 증표를 지켜낸 것이야.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구나.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갚아야 한다고요. 나리께서 저희 모녀를 거두어 주신 은혜를 그렇게라도 갚고 싶으셨던 것이겠지요. 서경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내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 자네 어머니의 그 마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네. 그날 이후 서경호는 더욱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옛 문서를 뒤지고 당시 관아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하고 10년 전 사건의 진상을 하나씩 파헤쳐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서경호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경원을 역모로 고발한 거짓 문서를 작성했던 관아의 하급 관리가 아직도 능주골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치복. 지금은 관직에서 물러나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 10년 전의 죄를 마음 한구석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경호는 어렵게 박치복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10년 전 이경원의 역모 문서를 작성한 것이 자네였다지. 박치복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르신, 그것을 어찌. 이복의 죄는 언젠가 밝혀지는 법일세.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한다면 자네의 죄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도 있을 것이야. 박치복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황판석 대감의 명이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문서를 꾸몄을 뿐입니다. 6장 조각난 진실. 박치복의 증언으로 서경호는 사건의 전모를 거의 다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황판석이 이경원의 땅을 탐내어 거짓 문서로 모함했다는 것이 이제 확실해졌구나. 하지만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10년이나 지난 일을 증명하려면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박치복, 혹시 그때 작성했던 거짓 문서의 원본이나 관련된 서류가 남아있는가? 소인이 알기로 황판석 대감이 그 문서를 자신의 곳간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여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없애지 않고 보관해 두었다지요. 곳간이라. 서경호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감댁 곳간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칠성이 지닌 옥패 속의 증거와 대감댁 곳간에 숨겨진 문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해야 완전한 증거가 되겠구나. 한편 명심은 칠성의 상처를 돌보며 우연히 옥패를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칠성아, 이 옥패 말이야.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혹시 이게 그냥 열리는 건 아니니? 칠성은 그제야 처음으로 옥패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열린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명심이 조심스레 옥패의 테두리를 만져보니 정말로 미세한 틈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틈이 있어. 살짝 돌려보면 두 사람이 조심스레 옥패를 돌리자 놀랍게도 옥패의 뒷면이 살짝 열리며 그 안에서 아주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칠성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것이 대체... 조심스레 종이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도준에게. 만약 이 글을 읽는다면 아비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내가 죽는 날 능주골 황판석이 나의 재산을 탐하여 거짓 문서로 나를 모함했음을 밝혀다오. 이 증표를 지닌 자가 곧 이경원의 아들임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칠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경원이라는 분의 아들이라고요? 명심 역시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칠성아, 그렇다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글씨가, 이 옥패가... 칠성은 그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감이 제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명심은 아무 말 없이 칠성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칠성은 한참을 흐느끼다가 문득 지난 세월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였구나. 대감이 늘 나를 볼 때마다 그렇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 그래서였구나. 어릴 적 유모가 그렇게도 신신당부했던 것이 지난 10년의 세월이 억울하게 매질을 당했던 밤들이 굶주림 속에서도 이유조차 알 수 없었던 서러움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의 실로 깨어졌습니다. 명심아, 나는... 칠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찌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더 두렵기만 하구나. 명심은 칠성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칠성아, 두려워도 괜찮아.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 더는 예전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칠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지. 두 사람은 그날 밤 옥패 속 종이를 다시 조심스레 접어 원래대로 옥패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그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 두 사람은 그렇게 손가락을 걸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었지요. 7장. 팔려가는 아이. 칠성과 명심이 옥패의 비밀을 알아낸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대감대간에서는 또 다른 은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황판석은 사랑채에 억새를 불러앉히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저 칠성이라는 놈을 이 집에 계속 두어서는 안 되겠다. 대감마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늙은 학자가 자꾸 그놈 주변을 얼쩡거리는 것이 영 불안하다. 차라리 멀리 팔아치우는 것이 낫겠다. 억새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디로 보내실 생각이시옵니까? 마침 전라도 건너 나주 땅에 내 먼 친척벌 되는 자가 큰 상단을 하고 있다. 그 자에게 헐값에라도 넘기면 다시는 능주골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할 것이다. 허나 그리하면 세간의 이목이... 그러니 은밀히 처리해야지. 다음 장이 서는 날 곡식을 실어 나르는 집마차에 섞어 함께 보내거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억새는 내키지 않았지만 대감의 명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명 받들겠사옵니다. 이 사실을 우연히 엿듣게 된 것은 마침 사랑채 근처에서 걸레질을 하던 계집종 하나였습니다. 그 계집종은 평소 명심과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계집종은 몰래 명심을 찾아가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명심아, 큰일 났어. 대감이 칠성이를 나주 땅 상단에 팔아넘기려 한다는구나. 다음 장날 집마차에 실어보낼 거라고 하더라.
명심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언제라고 했어? 다음 장날이라고 했어.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 명심은 그 길로 곧장 칠성을 찾아갔습니다. 칠성아, 큰일 났어. 대감이 너를 멀리 팔아넘기려 한대. 사흘 후에 나주 땅으로 실려갈 거라고 하더라. 칠성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팔려간다면 아버지의 진실은 영영 묻히고 마는 것입니까? 그러니 서둘러 서경원 어르신께 알려야 해. 시간이 얼마 없어. 두 사람은 그 밤으로 서경원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노학자의 얼굴에도 다급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이런,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는구나. 아직 증거가 충분치 않은데. 어르신,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서경원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선은 팔려가지 않는 것이 급선무다. 칠성아, 무슨 일이 있어도 사흘 안에는 이 집을 벗어나야 한다. 내가 그 사이 박치복의 증언과 관아의 협조를 서둘러 구해보마. 하지만 갑자기 사라지면 대감이 더욱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해도 팔려가 다른 고을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낫다. 일단 몸을 피하고 그 후의 일은 내가 감당하마. 칠성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사흘 안에 반드시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날 이후 대감대간의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황판석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칠성을 보며 은밀히 흡족한 미소를 지었지만 정작 칠성과 명심, 서경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8장 발각. 칠성과 명심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아, 이 사실을 서둘러 알리면 오히려 위험할지도 몰라.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대감 밑에서 계속 종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견디기 힘듭니다. 더구나 나주 땅으로 팔려갈 그 사흘의 기한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초조함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이대로 시간만 흘러가면 결국 팔려가는 수밖에 없는 것인가. 두 사람은 옥패를 다시 원래대로 닫아 조심스레 숨겼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언제나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억새가 우연히 행랑채를 지나다가 칠성과 명심이 무언가를 은밀하게 나누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 둘이 밤늦게 무슨 이야기를 저리 심각하게 나누는 거지? 억새는 이 사실을 즉시 황판석에게 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아무래도 칠성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하옵니다. 오늘 밤 그 계집아이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황판석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당장 그놈을 끌고 오너라. 그날 밤 칠성은 영문도 모른 채 대감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내 놈이 요즘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것이냐. 소인은 아무것도 꾸미는 것이 없사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오늘 밤 그 계집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칠성은 옥패에 대한 이야기를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밝혔다가는 자신도 명심도 서경원도 모두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저 신세 한탄을 조금 나누었을 뿐이옵니다. 신세 한탄이라. 황판석은 칠성의 목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옥기 사이로 살짝 드러난 옥패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그 옥패, 이리 내놓아라. 칠성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걸고 있던 놀이개가 아니냐.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리 내놓으라 하지 않았느냐. 칠성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제게 남은 유일한. 안 된다고? 종놈 주제에 감히 대감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황판석은 성큼 다가와 칠성의 목덜미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 순간 칠성은 몸을 틀어 그대로 마당 밖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잡아라. 당장 잡아오너라. 구장, 도주.
칠성은 어두운 밤길을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등 뒤로는 대감댁 하인들의 고함 소리와 횃불이 어른거렸습니다. 저쪽이다. 저쪽으로 도망갔다. 칠성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발밑에 돌부리에 몇 번이나 걸려 넘어졌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려 한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싸늘한 밤바람이 볼을 스치고 나뭇가지가 팔과 얼굴을 사정없이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칠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발을 헛디뎌 비탈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온몸에 흙과 나뭇잎이 잔뜩 묻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칠성은 이를 악물고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것이 끝난다. 멀리서 들려오던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칠성은 숨을 죽이고 나무 그늘 사이로 몸을 숨기며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서경원 어르신의 서당이 저쪽 방향이었지. 칠성은 마지막 힘을 짜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옥패만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만은 지켜야 한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칠성은 낯익은 초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서경원의 서당이었습니다. 칠성은 마지막 힘을 짜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저 좀 도와주십시오. 서경원은 한밤중에 찾아온 칠성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아이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어서 들어오너라. 칠성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대감이 제 옥패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서경원은 조용히 칠성을 다독이며 물었습니다. 칠성아, 혹시 그 옥패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지는 않았느냐? 칠성은 눈을 크게 뜨고 서경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께서 그것을 어찌 아십니까? 역시 그랬구나. 서경원은 그동안 자신이 조사한 모든 사실을 칠성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죽은 아버지 이경원, 10년 전의 모함, 그리고 황판석의 죄까지. 칠성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종으로 부려온 그 사람이 제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완전한 증거가 없다. 그 옥패 속의 글만으로는 관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박치복이라는 자의 증언과 황판석의 곳간에 숨겨진 거짓 문서 원본이 필요하다. 바로 그때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명심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대감댁 사람들이 이 근처를 이잡듯 뒤지고 있어요. 곧 여기까지 들이닥칠 거예요. 서경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칠성아, 지금은 몸을 피해야 한다. 뒷산 넘어 폐사찰로 가거라. 그곳이라면 당분간 안전할 것이야. 10장 위기. 칠성이 뒷산으로 몸을 피한 사이 황판석은 서경원의 서당까지 사람을 보내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노인장. 우리 집 종놈을 숨겨주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요? 서경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있겠소. 헛소문일 뿐이요. 억새가 눈을 부라리며 서당 안을 뒤졌지만 이미 칠성은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대감마님, 여기에는 없는 듯하옵니다. 황판석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놈이 어디로 숨었단 말이냐? 능주골을 이잡듯 뒤져서라도 찾아내라. 억새는 곧장 명심을 찾아갔습니다. 칠성과 가장 가깝게 지내던 처녀이니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라 여긴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명심이. 대감마님이 칠성이 있는 곳을 대라고 하시는데 순순히 말하는 것이 자네한테도 좋을 것이야. 명심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찌 저에게 그런 것을 물으십니까? 모른다고? 자네가 그놈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모를 리가 있나?
순순히 말하지 않으면 자네 아비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명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심의 아비는 대감댁 소작을 붙이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으니 그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두고 보자꾸나. 언젠가는 실토하게 될 것이야. 억새는 명심을 매섭게 노려보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명심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칠성아, 부디 무사해야 한다. 명심은 두려움 속에서도 끝내 칠성이 숨은 곳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황판석은 이 일을 계기로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저놈이 옥패를 들고 어디까지 알아낸 것일까? 만약 그 안에 무언가 증거가 숨겨져 있다면 황판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숨겨두었던 거짓 문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만 없애버리면 아무 걱정이 없다. 황판석은 문서를 꺼내 불에 태워 없애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 곳간을 지키던 늙은 하인이 인기척을 느끼고 나타났습니다. 대감마님, 이 야심한 시각에 곳간에는 어인 일이십니까? 황판석은 화들짝 놀라 문서를 얼른 품 안에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재고를 확인하러 왔을 뿐이다. 하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대감의 행동이 못내 수상쩍었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황판석은 결국 문서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채 곳간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밤에는 반드시 아무도 모르게 태워 없애야겠다. 하지만 그 내일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일이란 언제나 사람의 계획보다 한 발 앞서가는 법이었으니까요. 한편 뒷산 폐사찰에 몸을 숨긴 칠성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법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칠성은 지금까지의 삶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종인가 아니면 사대부의 아들인가? 그때 폐사찰 뒤편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화들짝 놀라 몸을 숨겼지만 나타난 것은 대감댁 사람이 아니라 이곳을 오가며 홀로 지내던 늙은 걸승이었습니다. 허허, 젊은이가 여기 숨어 있었구먼. 누구를 피해 다니는 겐가? 칠성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노승의 눈빛이 온화한 것을 보고 마음을 조금 놓았습니다. 소인은 쫓기는 몸이옵니다. 잠시만 이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쫓긴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닐세. 오히려 세상에는 죄 없이 쫓기는 사람이 더 많은 법이지. 노승은 칠성에게 마른 나물죽 한 그릇을 건네주었습니다. 자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먼. 무슨 사연인지 이 늙은이에게 말해보겠는가. 칠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노승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종으로 살아온 세월, 옥패 속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유언, 그리고 지금 쫓기고 있는 처지까지. 노승은 조용히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신분이라는 것은 남이 붙여주는 이름표에 지나지 않네. 진짜 자네가 누구인지는 자네가 그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야. 아무리 종의 신분으로 불렸다 해도 자네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도우며 살지 않았는가. 칠성은 노승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인은 그저 두렵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이대로 묻혀버릴까 봐서요. 진실이란 물과 같아서 아무리 막아도 결국은 틈을 찾아 흘러나오는 법일세.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게나. 칠성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폐사찰에서 며칠을 더 숨어 지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서경원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서경원과 가까이 지내던 늙은 하인 하나가 몰래 소식을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어젯밤 대감께서 곳간에서 무언가를 품에 숨기고 나오시는 것을 보았다는 이가 있습니다. 서경원은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그 문서일 것이다. 지금 당장 없애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
하지만 대감대꽃간에 함부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경원은 밤새 고민한 끝에 결국 관아의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마지막 증거마저 불타 없어질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나서야겠다. 11장 명심의 걸음. 그 무렵 명심은 억새에게 협박을 당한 뒤로도 몰래 폐사차를 오가며 칠성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고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명심은 매번 다른 길로 다른 시각에 산을 올랐습니다. 약초를 캐러 다니는 척하며 바구니 밑에 주먹밥을 숨겨가는 것이 그녀의 방법이었습니다. 칠성아, 오늘도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명심아, 너까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 안 되는데. 내가 무사한 것이 나한테는 더 중요해. 그러던 어느 날 명심이 산을 내려오는 길에 낯선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멀찍이서 억새가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들켰나 보다. 명심은 심장이 요동쳤지만 애써 태어난 척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나무를 캐는 척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며 폐사찰이 있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길을 잡았습니다. 억새는 한참을 뒤따르다가 결국 명심이 향하는 곳이 그저 평범한 나물밭인 것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헛다리를 짚었나? 억새가 발길을 돌리고 나서야 명심은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날 이후 명심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성이가 저기서 홀로 얼마나 무서울까?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어? 명심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칠성은 그 힘든 나날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서경원은 명심을 통해 칠성의 안부를 전해 들으며 한편으로는 증거를 모으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노학자의 각오는 나날이 굳세어졌습니다. 서경원은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치복이 10년 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정황, 이경원의 옛 이웃이 증언한 목격담, 그리고 정순이 전해준 유모의 마지막 말까지. 이만하면 관아를 움직이기에 충분할 것이다. 다만 박치복이 직접 자백서를 써준다면 더욱 확실해질 텐데 아직은 그를 설득할 방도를 찾지 못했구나. 서경원은 박치복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볼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 현감에게 지금까지 모은 정황들만이라도 알려 관아의 협조를 구해야 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가 없다. 오늘 당장 현감을 찾아가야겠다. 12장 바다까지. 서경원은 이튿날 아침 일찍 능주골 현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현감은 처음에는 서경원의 말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장, 10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문제 삼으라니 이는 쉬운 일이 아니오. 더구나 황판석 대감은 이 고을에서 세력이 만만치 않은 분이시오. 현감날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고 그 아들이 1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덮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현감은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있소? 그저 옛일을 들먹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소. 증거를 곧 가져오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서경원이 관아를 나서려는데 뜻밖에도 마당새 노인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 여럿이 이미 관아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은밀히 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현감날이 소인들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감이 놀란 얼굴로 마당을 내다보니 좋기 20명은 되어 보이는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마당새 노인이 앞으로 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소인들은 모두 황판석 대감에게 크고 작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옵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쌓인 사정을 낱낱이 아뢰고자 이리 모였습니다. 쉬쉬하며 참고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리 나섰습니다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정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은 그 기세에 놀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황판석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이 이토록 깊었단 말인가. 현감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알겠소. 이 늙은 학자의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닌 듯하니 관아에서도 성심껏 조사에 임하겠소. 다만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죄를 물을 수 있으니 서둘러 증거를 가져오시오. 서경원은 그제야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고맙소, 현감나리. 반드시 증거를 가져오겠소. 하지만 바로 그 밤 서경원이 채 손을 쓰기도 전에 더 큰 위기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황판석의 사람들이 마침내 뒷산 폐사찰에 숨어있던 칠성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찾았다. 여기 숨어 있었구나. 앞장서서 온 이는 다름 아닌 억새였습니다. 그는 칠성이 무너진 법당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대체 무슨 죄가 있어 이리 쫓겨야 한단 말인가. 억새는 오랫동안 대감의 신복으로 일해왔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 며칠 대감이 보인 이상한 행동들이 단순한 도망친 종놈 하나 때문이라기에는 지나치게 과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온 다른 장정들이 먼저 달려들어 칠성을 붙잡았습니다. 칠성은 저항했지만 여러 명의 장정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거 놓으십시오. 저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닥쳐라, 종놈 주제에. 감히 대감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려 하다니. 억새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녕 옳은 일인가. 칠성은 옥패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마지막까지 몸부림쳤지만 결국 힘에 부쳐 옥패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대감댁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옥패가 그리도 소중하더냐. 자,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 어디 한번 살펴보자꾸나. 황판석은 옥패를 품에 넣고는 칠성을 꽂간 옆광에 가두라 명하였습니다. 오늘 밤은 저놈을 저기 가두어 두어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내 직접 이 옥패를 살펴볼 것이다. 칠성은 절망에 빠진 채 광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마저 저자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구나. 13장. 감금된 하룻밤. 옥패를 빼앗기고 대감댁으로 끌려온 칠성은 곡간 옆 작은 광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손목은 밧줄로 단단히 묶인 채였고 문 밖에는 지키는 사람까지 세워졌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얌전히 있거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대감마님이 처분을 내리실 것이다. 문이 굳게 닫히고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어둠 속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칠성은 어두운 광 안에 홀로 앉아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인 심정으로 밤을 맞이했습니다. 광 안은 퀴퀴한 곡식 냄새와 습한 흙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손목을 묶은 밧줄이 살을 파고들어 아려왔지만 그 아픔조차 지금의 심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담긴 옥패마저 빼앗기고 말았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칠성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옥패 속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유언, 정순에게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폐사찰에서 만난 노승의 말까지. 진실이란 물과 같아서 아무리 막아도 결국은 틈을 찾아 흘러나오는 법일세. 노승의 그 말을 되새기며 칠성은 애써 마음을 다잡아 보았습니다. 그때 광문 틈으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아, 나다. 마당쇠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은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몰래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어찌. 쉿, 조용히 하거라. 오래 있을 수는 없다. 노인은 품 안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먹어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지 않았느냐? 칠성은 목이 메어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저 때문에 어르신까지 위험해지시는 것은 아닌지요. 이 늙은 건 목숨이야. 이제 아까울 것도 없다. 그보다 너는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된다. 서경원 어르신과 명심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위해 애쓰고 있을 것이야.
정말 그리 될까요? 정말 아버지의 원한이 풀릴 수 있을까요? 노인은 문틈으로 손을 넣어 칠성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칠성아, 아니 도준 도련님. 하늘은 결코 착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내가 그동안 종의 신분으로도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 늙은 것에게 밥까지 나누어 주었던 그 마음씨를 하늘이 잊었을 리 없다. 칠성은 노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견디거라.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오는 법이다.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발각되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노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칠성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칠성은 어둠 속에서 노인의 말을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그 말을 붙들고 칠성은 뜬 눈으로 그 길고 긴 밤을 버텨냈습니다. 한편 그날 밤 서경원의 초가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박치복이 스스로 서경원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소인도 더는 이 죄를 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 관아에 나가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하겠습니다. 서경원은 놀란 얼굴로 박치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그리하면 자네도 죄를 면치 못할 터인데 어찌 그런 결심을. 10년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것이 죽은 이경원 나리께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길이겠지요. 서경원은 박치복의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맙네. 자네의 그 결심이 결국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이야. 그렇게 밤이 깊어가는 동안 능주골 곳곳에서는 진실을 향한 마지막 준비가 조용히 그러나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4장 밝혀지는 진실. 이튿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서경원은 박치복의 자백서를 품에 안고 현감을 찾아갔습니다. 현감은 그 자리에서 포졸들을 소집해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서경원과 명심 그리고 관아의 포졸들이 대감댁 앞마당으로 들이닥쳤을 때 황판석은 마침 광에서 칠성을 끌어내 옥패를 살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황판석, 그 손에 든 것을 당장 내려놓으시오. 황판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인장이 여기는 어인일이오. 그리고 관아의 포졸들까지. 서경원이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황판석, 그대는 10년 전 이경원 어른을 거짓 문서로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의 아들을 종으로 부려왔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죄를 낱낱이 밝히겠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오. 증거도 없이 이런 무도한 짓을. 증거라면 여기 있소. 서경원은 품 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박치복이 직접 작성한 자백서요. 10년 전 그대의 명으로 이경원 어른을 모함하는 거짓 문서를 꾸몄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소. 황판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치복이 어찌. 그리고 이것은 이경원 어른이 아드님에게 남긴 유언이요. 이 옥패를 지닌 자가 곧 그의 친아들임을 증명하는 글이지요. 황판석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소.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뿐이요. 황판석은 다급히 억새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억새야,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당장 저들을 끌어내지 않고. 그런데 억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더는 대감마님의 명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소인이 그날 밤 곳간에서 대감마님이 무언가를 급히 숨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지금 이 모든 정황을 보니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황판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놈이 감히. 소인도 오랫동안 대감마님의 명을 따르며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에 손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더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 죄 소인도 함께 받겠습니다. 억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현감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현감이 포졸들과 함께 앞으로 나섰습니다. 황판석, 어젯밤 그대의 곳간에서 무언가를 태우려 한 정황이 있다는 증언도 이미 확보되었소. 지금 당장 곳간을 수색하겠소. 황판석은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황판석은 순간 몸을 돌려 뒷문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도망친다. 잡아라. 포졸 둘이 재빨리 뒤쫓아 황판석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놓아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 이미 죄가 명백히 드러난 마당에 도망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소. 황판석은 발버둥을 쳤지만 포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무릎이 꿇려지고 말았습니다. 포졸들이 곳간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쯤 타다 만문서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완전히 타 없어지기 전에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현감이 문서를 펼쳐 살펴보니 놀랍게도 10년 전 이경원을 모함했던 거짓 문서의 초안과 당시 이경원의 땅을 빼앗기 위해 황판석이 직접 작성한 계획서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이것이 모두 사실이었단 말인가. 현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황판석, 그대의 죄가 이로써 명백히 드러났소. 황판석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저 15장 대질. 현감은 즉시 황판석을 관하로 끌고 가 대질 신문을 열었습니다. 박치복 역시 관하로 불려와 다시 한번 진술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옵니다. 10년 전 황판석 대감의 명을 받아 소인이 직접 거짓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경원 나리께서는 영모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셨습니다. 정순 역시 관하에 나와 증언을 보탰습니다. 소인의 어머니는 이경원 나리댁 유모였습니다. 나리께서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께 도준 도련님을 반드시 지키라 당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뜻을 받들어 목숨을 걸고 옥패를 지켜내셨습니다. 현감은 정순의 증언까지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들이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구나. 황판석은 이를 악물고 부인하려 했지만 곳간에서 나온 물증과 박치복의 증언, 그리고 이경원이 남긴 유언까지 겹치니 더 이상 발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현감, 내가 이 고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힘써왔는지 아시지 않소? 부디 선처를. 황판석, 그대는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해 죽이고 그 아들을 10년간 종으로 부려왔소. 이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죄가 아니오. 현감은 단호했습니다. 그러자 관아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 노인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대감댁의 마당쇠 노인이었습니다. 현감날이 소인도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아라. 소인 역시 저 대감에게 밭을 빼앗기고 종으로 팔린 몸이옵니다. 흉년에 곡식을 빌렸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밭 2마지기를 곡식 서말값에 빼앗겼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고을에 저 대감에게 그리 당한 이가 여럿이옵니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인도 그렇습니다. 대감이 소인의 논에 물기를 억지로 돌려놓고는 흉작이 들자 빚 대신 논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요. 현감은 놀란 얼굴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것 참 그대의 죄가 한둘이 아니었구나. 10년 전의 모함뿐 아니라 그 오랜 세월 동안 힘없는 백성들의 재산까지 부당하게 빼앗아 왔다는 것이 이제야 만천하에 드러나는구나. 황판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칠성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자가 결국 제 아버지의 원수였다는 것이 밝혀지는군요. 명심이 칠성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칠성아, 이제 끝났어. 내 아버지의 억울함이 밝혀진 거야. 서경원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준아, 아니 이제는 본래 이름으로 불러야겠구나.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실 것이다.
칠성은, 아니, 이제는 이도준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10년 만에야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현감은 황판석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는가? 황판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욕심 때문이었소. 그 땅이, 그 재물이 탐이 나서 죄를 인정하오.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저리 뻔뻔하게 대감 행세를 하고 있었다니. 쯧쯧, 죄는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지. 16장 판결의 날. 며칠 뒤 능주골 관아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이날 황판석에 대한 정식 판결이 내려진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온 고을에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현감은 관복을 갖추어 입고 마당 중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옆에는 이번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온 관찰사 소속 관리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숙하시오. 지금부터 황판석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소.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황판석은 10년 전 죄 없는 이경원을 거짓 문서로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그 아들을 부당하게 종으로 삼아 10년간 부려왔다. 이는 실로 하늘이 용서치 못할 대죄다. 현감의 목소리가 마당에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월 동안 여러 백성의 논밭과 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아온 사실 또한 명백히 드러났다. 이에 황판석의 모든 재산과 토지를 몰수하고 그 죄를 물어 함경도 변방으로 유배형에 처한다. 황판석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포졸들이 다가와 황판석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몰수한 재산 가운데 이경원의 본래 소유였던 땅과 재물은 그 아들 이도준에게 전액 돌려주며 나머지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그 손해에 따라 나누어 돌려줄 것이다. 관아 마당에서 일제히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판결이오. 이제야 세상이 바로 서는구나. 현감은 이어서 억세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세는 황판석의 명에 따랐다고는 하나 오랜 세월 부당한 일에 가담한 죄가 있다. 다만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곤장 30대와 노역형에 처한다. 억세는 순순히 그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인의 죄 달게 받겠사옵니다. 박치복 역시 죄를 감면받는 대신 관노로 신분이 낮아지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진실을 밝힌 공을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모든 판결이 끝나자 현감은 마지막으로 도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도준, 그대는 이제 몰락했던 가문을 다시 일으킬 자격을 되찾았다. 부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도준은 관아 마당에 깊이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현감나리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명심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칠성아, 아니 도준아, 정말 다 끝난 거구나. 서경원 역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음조렸습니다. 경원아, 자네와 약속했던 것을 이제야 지켰네. 부디 편히 눈 감게나. 마당새 노인은 두 손을 모아 하늘에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아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눈에서도 저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10년 묵은 억울함이 마침내 그 자리에서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지 한 사람의 죄를 벌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고을에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다짐의 자리이기도 하오. 모두 이 일을 마음에 새겨주시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7장 되찾은 이름. 판결이 내려진 그날 도준은 오랫동안 꿈에 그리던 순간을 마침내 맞이했습니다.
몰수되었던 아버지의 땅과 재물이 고스란히 그에게 돌아왔고 무엇보다 이경원의 아들 이도준이라는 본래의 이름과 신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구먼. 저 어린 것이 그 오랜 세월 종노릇을 하며 얼마나 서러웠을꼬.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더니 정말이었구먼. 이어서 현감은 황판석에게 부당하게 땅을 빼앗겼던 마을 사람들에게도 재산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당쇠 노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마당쇠, 그대의 밭 2마지기 역시 원래대로 돌려주겠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죽기 전에 내 밭을 다시 밟아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도주는 노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라도 편히 지내십시오. 도련님, 아니 이제는 날이라고 불러야겠지요. 도련님의 그 착한 마음씨가 결국 이 늙은이에게까지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주는 관아 앞에 서서 그동안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종으로 불리며 겪었던 모진 고생, 아버지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온 나날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지금 이 순간까지.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 길로 도주는 서경원과 함께 예전 이경원의 집터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오래전 헐려 밭으로 변해 있었지만 도준에게는 그곳이 곧 자신의 뿌리였습니다. 밭 한가운데 서서 도준은 두 눈을 감고 어릴 적 기억에도 없는 그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안고 계셨겠지요. 서경원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 경원이는 이 마당에서 늘 벼틀 쬐며 글을 읽곤 했지. 너를 품에 안고 함께 시를 읊어주기도 했었고. 스승님, 저는 이 땅에 다시 아버지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비록 그때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집을 말입니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구나. 경원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야. 도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줌 쥐어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흙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소자가 반드시 이 자리에 다시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아버지처럼 사람을 아끼며 살아가겠습니다. 도주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 오랫동안 절을 올렸습니다. 소자,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서경원은 도준을 자신의 제자로 거두어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처럼 학문을 닦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 스승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명심 역시 도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칠성아, 아니 도준아. 이제 신분이 다시 사대부가 되었으니 나 같은 평민과는 어울리기 어렵겠구나. 도준은 명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심아,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야. 명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이니, 도준아? 그래. 앞으로도 내 곁에 있어 다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 도준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서경원의 가르침을 받으며 밤낮으로 학문을 갈고 닦은 결실을 시험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도준은 명심을 찾아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명심아, 내 반드시 급제하여 떳떳하게 돌아오겠다.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당연하지. 나는 언제까지고 너를 기다릴 것이야. 도준은 한양에 올라가 과거를 치렀습니다. 시험장에서 그는 오랜 세월 종으로 살며 몸에 새긴 것들을 글로 풀어냈습니다. 백성의 고단함을 아는 자의 글이었기에 시관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방이 붙었습니다. 도준의 이름이 급제자 명단 위쪽에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경원의 아들이 급제라니 참으로 하늘이 무심치 않구나. 한양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이들 중에는
예전 이경원과 인연이 있던 이들도 있어 저마다 감회에 젖었습니다. 도주는 급제의 영광을 안고 능주골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나와 그를 반겼습니다. 급제하셨다? 도준나리께서 급제하셨다? 도주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소자 급제하였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된 듯합니다. 그리고 도주는 명심과 혼인하여 함께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능주골 사람들은 너나 없이 잔치에 모여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색색의 천이 드리워지고 큰 잔치상이 여러 차려졌습니다. 도주는 사모간대를 갖추고 명심의 집 앞에 이르러 정성껏 준비한 기러기를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는 부부의 연을 맺음에 기러기처럼 평생 서로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옵니다. 명심은 원삼족들이 차림으로 곱게 단장하고 나와 도준과 마주서서 맞절을 올렸습니다. 마당새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살면서 이리 기쁜 날을 다 보는구나. 서경원 역시 흐뭇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원아, 자네 아들이 이리 좋은 짝을 만났으니 자네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이야. 혼례가 끝난 뒤에도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능주골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저마다 기뻐했습니다. 그 어린 종놈이 이제는 어엿한 관리가 되었다니 참으로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것이야.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이 온다더니 그 말이 딱 맞구먼. 18장 아버지의 길. 세월이 흘러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도주는 이웃 고을의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임 첫날 도주는 관아 마당에 나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때 종의 신분으로 10년을 살았던 사람이요. 그러니 여러분의 억울함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이요. 언제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 관아의 문을 두드리시오. 백성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도준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장농이 관아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날이 소인이 지주에게 진 빚 때문에 하나뿐인 딸을 종으로 넘겨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디 살펴주십시오. 도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전 자신의 처지가 떠올랐습니다. 나 역시 저와 같은 처지였지 않았던가. 도주는 직접 지주를 관아로 불러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 이자가 부당하게 불어난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 이자는 국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선 것이요. 즉시 바로잡고 그 딸은 종으로 삼을 수 없소. 지주는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도준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승복하고 말았습니다. 소장농은 도준 앞에 엎드려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의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도준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소. 나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이런 소문이 퍼지자 이웃 고을 백성들은 도준을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현감 나리는 종살이를 해보셨다더니 과연 백성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잣집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관아로 도망쳐 온 것이었습니다. 나리 소인은 그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매일같이 매질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디 이 억울함을 살펴주십시오. 도주는 그 며느리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준 뒤 직접 그 집을 찾아가 시어머니를 타일렀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도 한 사람의 자식이자 한 집안의 귀한 사람입니다. 매질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법이지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발끈했지만 도준의 차분한 말에 결국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현감나리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너무 모질게 굴었나 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그 집안의 며느리는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명심은 그런 도준의 곁에서 늘 조용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는 것을 보면 저도 참 자랑스럽습니다.
명심아, 이 모든 것이 다 내 덕분이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 마음을 잃었을지도 몰라. 도주는 훗날 아들을 낳아 아버지 이경원이 그러했던 것처럼 손수 옥패를 깎아 목에 걸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옥패는 우리 집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단다. 언젠가 내가 자라거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겪었던 일을 잊지 말고 늘 낮은 곳을 살피며 살 거라. 이렇게 이경원에게서 시작된 뜻이 도준을 거쳐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9장 마무리. 도준은 관직에 오른 후에도 아버지 이경원의 뜻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의 사정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마치 살아생전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종으로 살아본 세월이 있었기에 힘없는 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주는 종종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황판석은 유배지인 함경도 변방에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며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한때 능주골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대감이 이제는 다 낡은 초가에서 홀로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함께 유배를 떠나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쓸쓸한 나날이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뒤 황판석이 병들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능주골에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그다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이 이런 것이겠지. 한편 노역형에 처해졌던 억새는 형기를 마친 뒤 도준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소인이 그동안 지은 죄가 많사옵니다. 이제라도 새 사람이 되어 살고 싶습니다. 도준은 억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것을 뉘우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 더 중요한 법이지. 도준은 억새에게 작은 땅떼기를 내주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억새는 그 후로 성실하게 밭을 일구며 여생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서경원은 노년을 도준의 곁에서 보내며 죽은 벗 이경원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에 평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경원아, 내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 이제야 내 마음이 놓이는구나. 명심은 도준과 함께 오래도록 해로하며 능주골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부인이 되었습니다. 정순 역시 도준의 배려로 다시 양민의 신분을 되찾고 능주골 근처에서 작은 밭을 일구며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지를 지킨 것에 대해 도준은 늘 정순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순 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끝내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리. 어머니께서 남기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도준의 슬하에도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도준은 아이들에게 늘 옥패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희는 비록 사대부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을 대할 때 신분으로 가늠하지 말거라. 아비도 한때 종으로 10년을 살아보았기에 하는 말이다. 사람의 값어치는 그가 가진 재물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는 법이란다. 능주골은 도준이 관직에 오른 뒤로 눈에 띄게 살기 좋은 고을로 변해갔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는 이도 굶주리는 노인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마당새 노인은 되찾은 밭에서 여생을 보내며 종종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내가 그 도련님께 밥 한 덩이 나누어 준 것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러니 너희도 살면서 어려운 사람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거라.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마다 모여 앉아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되새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능주골에 오래도록 전해져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악한 자의 곡간은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도 그 끝은 반드시 무너지는 법이란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지. 옥패 하나에 담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10년의 세월을 넘어 아들에게 닿았던 이야기. 그것은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한 소년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되찾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